공적연금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 이론적인 이야기, 과연 공적연금이 도입이 되면 이제 개인의 저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개인의 저축의 변화는 또 어떠한 요인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 밖의 이유들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근시안적인 국민과 온정주의, 퍼터널리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정부 개입이 타당한 이유는 이제 공적연금 제도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적연금 제도를 이제 왜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그 밖의 이유들 가운데 첫 번째 이유로 이제 국민들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이고요. 근시안적인 국민,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온정주의, 퍼터널리즘에 따르면 사람들은 근시안적이어서 오래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노후를 위해서 충분한 어떤 구매력, 소득,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못한다, 혹은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precautionary saving motive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적 동기에 따른 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혹은 근시안적이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효율적인 수준 혹은 적정한 수준의 저축의 규모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적정한 수준의 이제 저축의 규모까지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의 의사결정이 경제 전체의 바람직한 저축 수준과 반드시 합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독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저축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공적연금 제도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저축을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은퇴 이후에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은 정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인데요. 두 번째 정부 개입이 타당한 이유는 이제 국민들이 정부 혹은 이제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다수의 복지 국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제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경제 성장 정도가 조금 더디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부패가 조금 만연해 있고, 이런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퓰리즘 같은 것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국가들을 생각해 보시면 성숙하지 못한 복지국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국민들은 노후 준비를 못했을 때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언제든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미리 준비를 못한 상황,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 전체에 발생했을 때, 사회에 발생했을 때 이제 대체로 포퓰리즘의 제도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나 혹은 뭐 집권당이 되는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이제 집권당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빈번하게 과거에 발생했었죠. 만일 이런 믿음이 현실화될 경우 사람들은 노후 준비에 소홀할 것이고요.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국가가 백업할 수 있다고 하는 개런티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믿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 도덕적 해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이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적 연금을 통해서 강제 저축을 시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대체로 말씀드렸듯이 성숙하지 못한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강제저축,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모럴 해저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제도적인 제도의 성숙함, 제도의 성숙도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더 많겠죠.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강제저축이든 공적연금의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문제의 원인 자체가 정치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정치 시스템의 문제, 공공기관 부패의 문제, 정치인들의 부패의 문제,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문제, 그다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득 재분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공적연금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내는 사람,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납입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납입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납부액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납부액이 적은 사람과 납부액이 많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은퇴 이후에 납부액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맞지만 낸 만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정부 개입이 타당한 이유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매월 100을 납부했다고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매월 50을 납부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얼마만큼을 돌려받는가? 그럼 연금 수급액도 지급받게 되는 연금 금액도 정확히 2배 차이가 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대체로. 물론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0을 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105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을 낸 사람은 70 정도를 받는다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소득의 차이는 2배였는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연금 금액의 차이는 뭐 2배까지 발생하진 않겠죠. 105 나누기 70을 해보면 2배까지는 아닙니다. 납부액은 2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납부하는 금액 대비 지급받게 되는 이제 연금 금액의 비율을 또 계산해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이제 5%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람은 이제 40%의 수익률을 보장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이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사실 더 내고 덜 받는 거고요. 소득이 납부액이 큰 사람도 더 내고 덜 받는 건 맞습니다만 더 내고 덜 받을 때 더 덜 받는 사람이 이제 더 많이 납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는 노령 인구의 이제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다는 건데요. 네 번째, 정부 개입이 타당한 이유는 이제 공적 연금을 통해서 노령 인구의 빈곤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이제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사람, 이 사람의 소득을 우리가 미디언 인컴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미디언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사람들을 줄을 세웠을 때 물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엑셀 이런 거 이용하면 이제 소팅하면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히 소득 수준이 정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소득을 우리가 미디언 인컴 혹은 뭐 중위 소득이라고 하고요. 이 소득에 예를 들면 미디언 인컴이 2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미디언 인컴이 2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면 200만 원의 50%면 100만 원일 것이고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사람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미디언 인컴의 50%.
그러면 이제 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이 아래쪽 소득 분포의 이 아래쪽 혹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우리가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70세가 넘으셨는데 75세인데요. 지금도 소득 창출 얼마만큼의 소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 창출을 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이제 그렇다 보면 당연히 중위소득도 낮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위소득의 50%도 꽤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이죠.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도 사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적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혹은 다양한 요인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렇겠죠. 재산 소득, 노동 소득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재산 소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요.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한 우리보다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를 들여다보면 이제 비교해 보면 미국과 같은 혹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하면 아무래도 상대적 빈곤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지금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한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에서 30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막 확대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임금 근로자들은 이제 강제 저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든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20, 30년 전에 이제 지역 가입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성실하게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하지 않았으면 정년퇴직 이후에 혹은 퇴직 이후에 65세 이후에 이제 연금을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임금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영업 소상공인이죠. 자영업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경제 형편이 좋지 않거나 어떤 날은 소득이 형편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달은 연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 날도 있고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달도 있고 그랬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가 꽤 많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65세, 70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거나 그냥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액 자체가 매우 적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소득 창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연금도 꾸준히 납부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퇴직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이상의 이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한다면 이제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이제 제도가 성숙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상대적 빈곤율이 낮겠죠. 지금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금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든가 혹은
뭐 또 다른 차원에서 뭐 노령연금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공적 연금 제도의 확대가 상대적 빈곤율 하락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상대적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기 때문에 공적 연금 제도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확대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단순하게 공적연금 제도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제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조세 부담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고 그 조세 부담은 이제 저와 여러분과 저희 아이들의 세대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 제도를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제도가 들어왔을 때 그 제도를 더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제도를 없애거나 혹은 다운사이징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죠.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뭐 여하튼 공적연금 제도의 효과는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뭐 맞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뭐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뭐 특수직역연금은 그냥 제가 뭐 넘어갈 거고요.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는 이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뭐 특수직역연금은 대체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연금. 그래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이제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두 번째 그룹은 사립학교니까 공무원은 아니겠죠. 다만 사립학교에 몸담았던 교직원들, 그러니까 뭐 사립대학교 교수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사립학교들이 있으니까요.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들의 이제 교직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이미 이제 기금이 소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납부하는 사람들이 수급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면 이제 기금이 있겠죠. 이렇게 기금에 이제 납부하는 사람이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 기금으로부터 과거에 자신이 컨트리뷰션을 했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연금을 수급하게 될 거예요. 수급자들이 있겠죠. 지금 국민연금은 그래도 납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금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머지않아서 그 기금이 소진되기 시작할 거예요.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하튼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1년부터 20년 전부터 이미 이제 기금이 소진이 되었어요. 납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납부하는 사람들의 돈을 모조리 다 수급하는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이게 모자른 것이죠.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부족분을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고, 이 재정의 재원은 이제 당연히 세금이겠죠. 텍스를 통해서 공무원 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100%가 아니고요. 당연히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다 수급자들한테 주고 모자른 부분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만큼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의 경우 이제 수급 자격 요건 나이인데요. 2013년에는 이제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연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재정 축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재정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래서 연금을 수급하는 수급 연령, 수급 시기 연령을 조금씩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53년에서 56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61세에 받을 수 있지만 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이제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정년 연장과 더불어서 반드시 아마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불편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만 정년 뭐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정년 연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연금 수급 연령이 뒤로 늦춰질 거예요. 최초 연금 수령 수급 연령이 이제 지금 65세인데 이게 단계적으로 늦춰질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0세까지도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개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70세가 지금 조금 더 급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한 67세, 68세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한 2년에서 3년, 2년 정도 정년 연장되면 아마 3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체로 한 58세에서 임금 피크제 하면 60세까지 정도 일할 수 있고요. 62세에서 63세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뭐 공공기관이 그렇겠죠. 하게 되면 이제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 정도로 또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패키지로 같이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고요. 뭐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디베이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년 연장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곤 있어요. 임금 피크제가 수반될 필요는 있겠죠. 정년 연장이 2년에서 3년 된다면 임금 피크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한국의 다수의 직장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년 내 그 연봉을 회사와 협상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체로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이제 50세 정도까지 일할 수 있는 회사, 50이 넘으면 계속 다니기 어려운 회사들 같은 경우가 계약제 연봉을 이제 계약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그렇지 않고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는 뭐 고용 안정이 보장이 되는 곳, 고용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이제 호봉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일하면 이제 호봉이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해서 내 급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뉴어가 늘어나면 이제 급여 수준도 높아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년이 연장되면 60세 보다 61세에 더 높은 급여를 받겠죠. 그 다음에 62세에 더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임금 피크제는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58세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59세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60세에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59세의 뭐 연봉은 58세의 연봉의 뭐 예를 들면 80%만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60세의 연봉은 이제 58세가 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58세 연봉의 또 한 70%만 받는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실상 58세였던 정년을 이제 60세까지 연장했던 거고요. 또다시 이제 정년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이제 비슷한 패턴의 임금 피크제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금 수령 개시 연령도 뒤로 늦춰질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이죠. 뭐 경제적 효과는 뭐 또 따로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특수직업연금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 공무원이라든가 뭐 미래 직업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뭐 공무원이라든가 또 혹은 뭐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든가 이제 군인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군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예, 그 납부하는 금액은 뭐 조금 많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납부하는 건 맞습니다만 또 많이 내는 만큼 또 많이 받으니까요. 연금급여 산정 방식 이제 포뮬라를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 이제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내가 얼마만큼 65세 이후에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일종의 포뮬라입니다. 산식 공식이죠. 일종의 포뮬라고요. 이제 이 포뮬라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A는 이제 연금을 받게 되기 직전 3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들의 이제 평균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충 평균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나의 평균 소득이에요.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가장 최근 평균 소득을 적당히 이제 조합을 해서 국민연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1.2라고 하는 값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잠깐 제가 소개를 할 텐데 대체로 한 소득의 40% 정도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부르는 뭐 명명하는데요. 대체율.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얼마만큼의 소득이 필요한가? 대체로 뭐 일할 때 내가 받았던 소득의 한 40% 정도면 이제 적정하다. 그래서 뭐 40%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득 대체율 혹은 replacement ratio라고 부릅니다. replacement ratio 혹은 replacement rate라고 해요. 그래서 replacement rate를 결정하는 40%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1.2는 왜 1.2가 40%인가 계산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이 포뮬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해서 20년을 초과해서 얼마나 더 가입했는가, 뭐 25년 가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년 가입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초과 가입 연수입니다. 그래서 25년을 가입했다면 이제 25-20에서 이제 5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입 기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더 받습니다. 0.05만큼 5%씩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일 가입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 10년에서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기본 연금액의 50%만 지급이 되고요. 가입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이제 기본 연금액은 5%씩 추가로 가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냈던 납부했던 연금액을 이제 일시금으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기적금 같이 정기적금이 이제 매달 얼마씩 금융기관에 그 저축을 하게 되면 만기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낸 금액에 이제 이자를 합산해서 받게 되겠죠. 그렇게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뭐 20년 이상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냐면 국민연금을 제대로 수급하려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이제 어떤 근로소득 이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안정적인 고용도 필요할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스토리 디펜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 미래의 소득이 은퇴 이후의 소득이 나의 은퇴 이전의 경제 활동에 디펜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연금의 어떤 장점, 노후 소득을 보존해 준다고 하는 보장한다고 하는 어떤 제도의 장점을 완전히 다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분명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특수직역연금은 그냥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그 컨섬션 세이빙, 소비와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공적연금이 혹은 강제저축의 형태로 공적연금이 들어온다면 경제 전체의 저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람의 생애를 현재와 미래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young, old 혹은 뭐 young, retiree 이렇게 구분해서 두 기간으로 이제 압축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두 기간을 산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한 기간은 0으로 사는 거고요. 한 기간은 이제 old로 혹은 뭐 retiree로 사는 것입니다. 소득은 0에 많이 생기지만 이제 미래에는 그다지 많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비를 컨섬션 스무딩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리스크 어버스를 가정하게 되면 위험 기피적인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소비가 이렇게 막 출렁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많이 소비하고 내일 전혀 소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늘 적당히 소비하고 내일 적당히 소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스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수준이 일정한 걸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어버스는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을 텐데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재의 번 소득의 일부를 저축을 해서 미래에 부족한 소비를 보충하려고 하겠죠. 저축에 대한 모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섬션 스무딩을 위해서 소득이 많았을 때의 소득이 부족할 때로 넘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현재와 미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현재 소득은 상대적으로 많고 미래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컨섬션 스무딩을 하고 싶어요. 컨섬션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비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현재의 소득을 미래로 보내면 컨섬션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적어도 뭐 똑같이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의 소득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미래의 소득이 현재 소득은 조금 낮고 뭐 여러분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소득은 굉장히 낮지만 미래 소득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컨섬션 스무딩을 할 수 있냐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만큼을 차입을 해서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컨섬션 스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안 해주죠. 금융기관에서는 미래의 소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차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한테 이만큼 빌려서 소비를 하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부모님의 소득은 이렇게 줄어들었을 테니까 그때 이렇게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전통적인 그 가족 관계에서 죄송합니다. 전통적인 이제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을 보장해주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부모의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 소비를 보장해주는 방식의 뭐 인터제너레이셔널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인터제너레이셔널 모빌리티는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구매력의 이동 혹은 자산, 소득의 이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대체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로 이렇게 무엇인가 내려오는 것을 이제 인터제너레이셔널 모빌리티라고 부르고요. 이건 이제 거꾸로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만약 이런 상황에서 공적연금이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 효과를 우리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리타이어먼트 이펙트하고 비퀘스트 이펙트는 뭐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산 대체 효과, wealth substitution effect를 조금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첫 번째 자산 대체 효과, wealth substitution effect는 공적 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개개인들이 정확히 그만큼 개인 저축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저축하려고 했던 금액이 있어요. 뭐 100만 원 저축하고 싶었습니다. 매달.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50만 원을 가져가요. 강제 저축이니까.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50만 원을 가져가면 그럼 뭐 50만 원만 저축을 하지. 이게 바로 자산 대체 효과예요. 강제 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공적연금이 도입되게 되면 사람들의 저축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공적연금으로 인해 개인 저축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우리가 wealth substitution effect, 자산 대체 효과라고 부르고요. 공적연금으로 인해 개인 저축이 구축되는 현상. 그러니까 구축은 crowding 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적연금이 부가 방식의 형태를 갖고 공적연금만큼의 개인 저축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좀 생각해 보죠. 공적연금이 부가 방식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은 부가 방식을 우리가 pay as you go라고 부릅니다. pay as you go예요. 그러니까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립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잠깐 했었는데, 납부하는 사람들이 수급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으면, 혹은 납부 금액의 총액이 수급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금액의 총액보다 더 많으면 계속해서 기금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이제 꽤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됐습니다만,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난 게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뭐 10년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기금이 상당히 많이 10년은 조금 더 됐겠죠. 10년 조금 더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기금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국민연금이 이제 기금 적립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기금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납부하는 사람이 납부한 금액이 이제 수급자들의 수급액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pay as you go, 부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 방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 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즉시 은퇴 세대의 소득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한국의 국민연금이 pay as you go 형태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줄여서 paygo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paygo 형태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제가 낸 연금, 물론 이제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낸 연금이 즉시 은퇴한 사람들의 노후소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연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공적연금이 없었다면 개인저축을 통해 경제 전체의 저축이 늘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납부액이 모두 다 노후소득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 축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페이 as you go 제도 하에서는 저축이 늘어날 수 없으니까요. 바로 다 은퇴 세대에 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가 방식 형태의 공적연금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저축이 공적연금의 크기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페이 as you go 형태의 이제 유니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적립 방식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계속해서 적립이 되니까 이게 이제 경제 전체의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해요. 하지만 페이 as you go 형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대체 효과를 간단한 consumption saving decision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가 강제저축의 형태로 공적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의 저축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물론 이제 개인의 저축이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개인의 소비 의사결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죠. 어떤 가정하에서는 개인의 소비 의사결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자산 대체 효과의 결론입니다. 우선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게 바로 현재 소비고, 세로축이 미래 소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직선은 예산 제약이고요. 예산선이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모든 점은 선택할 수 있고 예산선 상에 있는 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한 점은 요 점입니다. 인다우먼트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존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부존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 소득이 I0만큼이고 미래의 소득이 I1만큼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득은 I0, I1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 소득은 I0, 미래의 소득은 I1이에요. 확실하게 미래의 소득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I0 가운데 내가 이걸 다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게 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득을 미래의 소비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S만큼을 내가 저축한다면 현재 소득은 S만큼 줄어들겠죠. S만큼. 그래서 현재 소득은 I0 마이너스 S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은 소득은 I0 마이너스 S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시장의 이자율이 R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이자율이 R이면 내가 S만큼을 저축했을 때 미래에 받게 되는 금액은 1 플러스 R의 S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자율 예를 들면 뭐 4%, 5% 뭐 이런 값이에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는 1 플러스 R이 되니까 1 플러스 R의 S만큼을 내가 미래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미래의 소득은 원래 I1만큼의 소득이 for sure 발생할 텐데 내가 오늘 현재 S만큼을 저축을 했으니까 미래의 나의 소득은 I1 플러스 1 플러스 R의 S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소득이 미래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현재 S만큼을 저축하게 되면 나의 미래에 소비 가능한 점은 이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만큼 저축하게 되면 나는 B에서 D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선상에 모든 점으로 내가 이동할 수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R로 주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가정은 뭐냐면 빌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내가 현재 더 많이 소비하고 싶어요. 아니면 현재의 소득을 더 늘리고 싶어요. 미래에 for sure I1만큼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은 내가 만약에 오늘 돈을 빌린 다음에 미래에 갚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나의 소득의 일부를 그러니까 빌린 돈을 정확히 되받아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가정을 우리가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정이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에서 반대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존점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B와 같고요. 여기 같고 여기에서 내가 현재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B만큼을 빌린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borrow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B라고 썼냐면 borrowing이에요. S는 saving이고요. 내가 빌리면 B만큼을 빌리면 현재 소득은 I0에서 B만큼 더 늘어나니까 I0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이제 미래에 가서는 이자율이 R이니까 빌릴 때의 이자율과 빌려줄 때의 이자율은 동일해요. 물론 현실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뭐 현실에서의 차이도 그림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니까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R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가 되었을 때 B만큼을 빌렸으면 미래에 가서 1 플러스 R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잖아요. 미래의 소득은 I1인데 이만큼을 갚아야 되니까 미래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은 I1 마이너스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현재 B만큼을 빌리면 미래에는 소득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선상에 어느 점으로 이동할 수 있냐면 이 점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F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F 이 점을 소비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싶다. I0 플러스 B만큼을 소비하고 싶고 미래는 당연히 I1보다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이 점이 가장 높은 만족을 제공한다면 이 점에서 가장 높은 만족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예산선상에 이 점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방법은 시장에서 B만큼을 빌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점 D가 나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주는 점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점으로 가겠죠. 오늘 S만큼을 저축을 하고 미래가 되었을 때 1 플러스 R의 S만큼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기울기는 뭐 가로축의 변화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가로축의 변수의 변화분분의 세로축의 변수의 변화분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뭐 우리가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가로축의 변수가 S만큼 변할 때 세로축의 변수는 1 플러스 R의 S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여기서 X가 바로 현재의 소비고요. Y가 바로 미래의 소비겠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축의 변수가 S만큼 늘어났을 때 세로축의 변수는 S 1 플러스 R의 S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내가 오늘 S만큼 저축한 거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군요. 네. S만큼 상관없어요. 왜? 부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S만큼 현재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저축을 했으니까. 그럼 미래가 되었을 때 1 플러스 R의 S만큼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SS 캔슬 아웃돼서 남는 건 마이너스의 1 플러스 R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마이너스 기호를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다는 것만 알면 되지 실제로 그냥 마이너스 잘 붙여서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절대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다 라고 해도 괜찮고 그냥 1 플러스 R이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죠. B만큼을 빌려서 내가 현재 소비를 늘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가로축 변수의 증가분이 바로 B가 되고 이만큼의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미래가 되면 빌린 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되었을 때 소비는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1 플러스 R에 B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바로 1 플러스 R이고 이 R이라고 하는 게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뭐 현실에서의 3%, 4%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우리가 조금 더 경제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현재 구매력을 미래로 보낼 때 내가 얼마만큼을 더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로 가지고 올 때 내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R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바로 상대 가격입니다. 상대 가격, 현재 소비를 미래로 보낼 때 내가 얼마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미래 소비를 현재로 가지고 올 때 내가 얼마만큼을 지불해야 되는지 상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산선상의 한 점, 나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주는 한 점을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겠지만 당연히 이 안쪽에 있는 점도 선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다 소진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남겨둬봐야 나에게 의미가 없겠죠. 뭐 재산을 남기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재산은 누군가 가져갈 거예요. 뭐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죠. 누군가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으면 자신이 다 유산으로 상속할 생각이 없으면 자신이 다 소비하고 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 안에 있는 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누군가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면서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물론 기부를 할 목적이 있다면 기부를 한다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당연히 예산선상의 한 점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점이 어디인가는 뭐 다음 그림에 나오겠지만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이 이 점이라고 한다면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현재 S만큼을 저축을 하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나의 부존점보다 I0보다 저축을 해서 소비를 줄이고요. 소득만큼 소비하지 않고 소득보다 적게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면 나는 나의 만족도를 이제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이제 빙글리의 연기 소득은 I0, 일기 소득은 I1이라고 했고요. 인다우먼트 포인트입니다. 연기와 일기 사이의 이자율은 R, 빌리고 빌려주는 이자율이 같고요. 연기의 S만큼 저축하면 일기의 소득은 I1의 1 플러스 R 타임스 S가 되겠죠. 연기의 소비는 이제 I0 마이너스 S가 될 거고요. 저축을 S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기의 소비는 I1에 저축한 것의 원금과 이자만큼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의 소비는 C0가 바로 연기 소비고요. 연기 소비가 바로 I0 마이너스 S가 되고 이게 C0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C1이 됩니다. 미래의 소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가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이제 기간 간 뭐 효용 극대화 문제, 뭐 intertemporal 뭐 decision making, intertemporal consumption saving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제약,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산 제약을 이제 기간 간 예산 제약, 뭐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1달러를 덜 소비하게 되면 저축을 하는 것이죠. 저축을 통해서. 그럼 이제 미래의 소비를 1 플러스 R 달러만큼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시장 교환 비율이 바로 이자율 1 플러스 R이겠죠. 혹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사이의 상대 가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나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주는 소비점이 어디인가는 뭐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듯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접점이 될 거예요. 그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 점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예산선 바깥쪽에 있는 점은 선택할 수 없고 이거 도달 불가능한 점이에요. 그래서 빙글리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소비점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현재 소득과 현재 소비의 차이가 바로 저축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소득이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은 I0, 그 다음에 현재 소비는 C0 스타인데 바로 이 차이가 저축이겠죠. 이만큼 저축하면 이 점으로 갈 수 있어요. 당연히 저축을 하면 미래의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점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금이 도입된다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빙글리가 연기에 내야 되는 이제 연금 보험료의 총액을 T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현재 T만큼의 연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엑서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빙글리의 저축은 S인데 현재 지금 연금이 없었을 때 S만큼을 저축하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이만큼이 S입니다. 그런데 이제 T만큼의 연금을 내야 돼요. 근데 T는 내가 내야 되는 연금은 지금 저축의 크기보다는 작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내야 되는 연금은 한 5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까? 문제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금 제도는 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데요. 문제를 좀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거예요. 현재 내가 내야 되는 연금이 T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현재 미래에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1 플러스 R의 T와 같습니다. 미래에 1 플러스 R의 T만큼을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인다우먼트 포인트가 여기였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야 되는 연금은 저축의 크기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넘어서는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가정은 뭐냐면 T만큼의 연금을 내가 납부하면 미래가 되었을 때 정확히 시장 이자율 R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 내가 낸 연금 플러스 그거에 대한 수익 RT만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연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연금을 한번 현재 T만큼의 연금을 납부했다고 해보죠. 그림이 조금 작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예산선이고요. 여기가 부존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I0. 여기가 현재 소비입니다. 여기가 미래 소비. 지금 현재 I0만큼의 소득이 있는데 여기에서 T만큼의 연금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T만큼의 연금을 한번 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나의 소득은 I0 마이너스 T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내가 얼마만큼의 저축을 하고 싶냐면 원래 S만큼을 하고 싶어요. 연금 금액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0 마이너스 S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연금의 특징은 뭐냐면 T만큼을 내면 미래에 1 플러스 R의 T를 돌려받게 되는 연금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최초의 부존점은 사실 여기였는데 연금 강제저축을 통한 연금의 가입이겠죠.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나의 현재 소득은 소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내고 나서 연금을 납부한 이후의 소득은 I0-T가 되고요. 붉은색으로 하죠. 이게 연금을 납부한 이후에 이제 현재의 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가 되면 연금을 돌려받게 되겠죠. 1 플러스 R의 T를 돌려받게 됩니다. 미래의 소득은 I1이었었는데 연금을 돌려받게 될 테니까요. 정확히 예산선을 따라서 1 플러스 R 이자율 똑같으니까 미래의 소득은 연금 가입 이후에 미래 소득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T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가장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이 어디인가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의 부존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금 가입 이전의 부존점이 바로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최초의 인다우먼트 포인트겠죠. 바로 이 붉은색이 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나의 부존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였었어요. S만큼을 저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점이 효용 극대화 소비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연금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 빙글리의 인다우먼트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뿐이에요. 인다우먼트 포인트만 달라집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모든 연금 제도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성을 갖는 연금 제도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T만큼을 내면 미래에 1 플러스 R의 T만큼을 돌려받는 거의 뭐 저축과 똑같은 형태의 연금 제도인 것이죠. 저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연금, 강제저축, 공적연금에 대한 반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이 개인적으로 저축을 하거나 미래 노후 소득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연금 가입 이후의 부존점은 예산선을 따라서 이동할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질이 바로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는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예산선을 따라서 부존점이 이동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빙글리는 얼마만큼을 저축할까? 자신의 효용 극대화 소비점은 2점이니까 2점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2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저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가입 이후에도 추가적인 저축이 필요해요. 그만큼이 얼마냐면 바로 요만큼이죠. 이만큼의 저축을 추가로 해야 돼요. S'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물론 연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저축 규모인 저축 수준인 S보다는 작겠지만 여하튼 S'만큼을 저축을 하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전체 저축이 S인데 연금이 T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이 사람의 저축 S 프라임 이 둘을 더하면 정확히 연금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빙글리의 저축과 같아집니다. S 프라임 더하기 T가 바로 S와 같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금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S만큼을 저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는 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확히 연금의 크기만큼만 저축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 부존점이 여기에서 이제 R로 이동한 것이죠. 남은 소득 I0T에서 C0 스타 사이의 차이만큼이 바로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그림에서 말했던 S'입니다. 그래서 공적 연금이 도입되면 연금 보험료의 크기만큼 여기선 T만큼이겠죠. T만큼의 저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저축이 S라고 하고 연금 제도가 들어온 이후의 저축이 S'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도입된 연금 보험료의 크기만큼만 저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S에서 S'으로 저축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저축이 최초에 이만큼이었는데 연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반화시킬 수 없고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개인저축과 강제저축이 동일한 형태라면 개인이 저축했을 때도 이자율을 R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금에 가입했을 때에도 이자율을 R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더 있죠. 은퇴 효과. 공적연금이 도입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이제 일찍 은퇴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뭐 2년, 3년 일찍 은퇴하고 싶다 뭐 그 정도 생각해야죠. 뭐 5년, 10년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요. 한 1년, 2년, 뭐 2년, 3년 이렇게 일찍 은퇴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노후 소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공적 연금으로 인해서 일찍 은퇴를 하고 싶을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소득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적연금이 도입되면 개인저축이 조금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자기가 조기 퇴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저축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공적연금이 이제 개인저축을 늘릴 수 있고요. 공적연금의 또 다른 목적은 인터제너레이셔널 리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로부터 노인 세대로의 소득 이전이 바로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페이 애즈 유고 형태 생각해 보시면 적립 방식이 아니고요. 페이 애즈 유고 형태는 여러분이나 저의 구매력이 혹은 소득이 노후 세대로 이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은 이미 뭐 나이가 워낙 많으셔서 여러분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연금 부담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부담을 생각해서 더 많이 저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부동산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속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인식한 부모들이 이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상속이죠, 상속. 저축을 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뭐 그 목적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산 상속 효과란 공적연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목적으로 저축을 늘리는 현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산 대체 효과는 연금의 크기만큼 저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본 두 가지 유산 상속 효과랑 은퇴 효과는 저축이 조금 증가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유산 상속 효과는 조금 더 강한 모티브라고 볼 수 있겠죠.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적립 방식을 마치겠습니다.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39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서 재정 적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적립금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적립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는 얘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적립금이 나가기 시작하겠죠. 적립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55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적립금이 바닥이 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페이 에이즈 유고로 가는 거예요. 부가 방식. 뭐 이게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에요.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다는 것이고, 이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이 시기는 뭐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부터 2039년 사이에 뭐 연금 제도의 개혁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뭐 이 시기가 또 조정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전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39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거고,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몇 퍼센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정해서 이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뭐 임금 상승률이 조금 변하면, 물가 상승률이 조금 변하면, 경제 성장률이 조금 변하면 이거 추계한 게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크게는 한 3, 4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연금 제도는 시행 이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 왔고요. 뭐 2055년 이후 부가 방식 하에서 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적립금은 없고 페이 에이즈 유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뭐 더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2055년에 갔습니다. 적립금은 없고 이제 페이 에이즈 유고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연금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퇴직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모자른 거예요. 그 재정 적자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이제 불가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재정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변수에 변화를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장기 재정 문제는 연금 수급액하고 임금 총액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연금을 받는 사람들, 수급하는 사람들의 총액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내는 사람들과 죄송합니다. 받는 사람들의 수와 받는 사람들의 평균 수급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납부하는 사람도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납부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이 사람들의 평균 뭐 임금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납입하는 금액이겠죠. 납부 금액. 이건 연금 지급액이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비율이 점점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급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도 개혁의 방향은 뭐냐면 이렇게 따로 띄어서 보고 이렇게 따로 띄어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받는 사람들의 숫자와 내는 사람들의 숫자의 비율이라고 보는데 이걸 이제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부양 비율이라는 표현도 존재하는데요. 이건 뭐 6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비율이고요.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연금 수급 인구를 연금 가입자들의 수로 나눈 비율이 됩니다. 이걸 이제 부양 비율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dependency ratio라고 해서 제가 D로 쓴 거예요. dependency ratio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경제 전체의 부양 비율 관점에서 이 값을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정확한 의미는 내는 사람들의 숫자와 받는 사람들의 숫자이긴 하지만 일종의 부양 비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그 앞서 봤던 이 값을 프락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값을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디펜던시 레이쇼. 근데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서의 디펜던시 레이쇼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당연히 인구가 고령화 될 테니까요. 부양 비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 T 값은 뭐 빠른 속도로 상승하겠죠.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이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앞서 봤던 이 비율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은 이루어지겠죠.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replacement ratio라고 합니다. 소득 대체율. 그래서 B가 무슨 값이었냐면 받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연금을 받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연금 수급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 W는 당연히 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내겠지만 평균적인 임금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평균 임금. 혹은 평균 월 소득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평균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replacement ratio를 40%로 유지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인구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최소한 지난 15년 동안 느꼈고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를 늦추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은 계속해서 replacement ratio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계속 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세제도, 소득재분배 이야기 먼저 하고 이제 조세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